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범주의 이것머니 시작하겠습니다. 김범주 앵커가 휴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어색하고 뚝뚝 끊어지겠지만 제가 오늘 하루만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보도국의 손승욱 기자입니다. 오늘도 권혜리 기자, 한승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주 앵커가 쉬어야죠. 김범주 앵커도 쉬어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휴가 가면 원래 뒤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 예전에 이것머니 전통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아 저는 해도 괜찮습니다. 뭐 언제든지 오늘 쉬어야 된다고 띄우신다면요. 하는데 원래 많이 쉬세요 그분. 아, 그래요? 네. 몰랐습니다. 예, 야 이런 식인 거였어. 원래, 그래도 앵커인데,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이 많아서 그런 나 건가요? 뭐라도 얹고 싶었는데요. 너무 세게 훅 들어오니까. 어떨 때 쉬었나요? 제가 이제 해외 연수를 다녀와서 잘 모르는데. 쭉 쉬세요. 예전에 이것머니는 잠깐 휴가 갔다 오면 휴가 가서 이걸 들어야 돼요. 도대체 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러면 얼굴 벌개질 정도로 막 이렇게 화가 나는. 그래서 전화 연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 김범주 앵커에 대해서는 대체로 비난을 잘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비난했다가 후안을 생각해야 돼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다음 주에? 저도 다음 달에 그러니까, 휴가가 예정이 그렇죠. 그러니까 한승구 갑자기 기자 얘기한 게 지금 뭐, 후회가 되고 있어요. 아니 근데요. 네. 한승구 씨는 굉장히 중요한 멤버이기 때문에 네. 제가 전에 한번 휴가를 갔을 때는 그냥 둘이 앉아서 여기 둘이 한 시간을 넘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김범주 앵커랑 한승구. 그래서 약간 저한테 들어보라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뭐라고 했는지 뭐 약간 몇 마디 하셨더라고요. 돼지고기 가격을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돼지 열병이 아니라 열병이죠. 네. 돼지 열병이 예상보다 조금 커졌어요. 지금 상황이. 이게 올라가는 시점이 오늘 밤이고 유튜브는 내일이니까 보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25일. 예, 일단 지금 오늘 24일 오전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24일 오전 어제 25일? 죄송합니다. 오늘 25일이군요. 네. 세월 가는 줄 몰라서 25일 오전 상황은 이제 어젯밤에 강화도까지 네, 됐죠? 5군데 다섯 군데 됐죠. 지금 상황이 어떤 거죠? 지금 예상보다 커진 거죠. 지금 원래 김포랑 처음엔 강화 파주 나와요. 연천에서 시작이 됐다가 어제 이제 김포 강화까지 확진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강 이남으로까지 그냥 넘어왔잖아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할 때 이제 기준 네. 한강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여전히 정확한 감염 경로, 전파 경로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잘 모르니까 조금 더 불안한 것 같아요. 알면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감염된 돼지들이 나온 농장들 사이에 뭐 차량의 역학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하죠. 차량의 역학관계라는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농장에 들렸던 차가 네. 저 농장에 들리고 들렀다. 네, 근데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 차로 옮았다라고 된 건 아니에요. 지금 사실 엄밀히 확정할 수 있는 건 말하면, 아니고. 예. 네. 일주일 지나도록 감염 경로가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건데 이거는 사실 좋은 사인은 아니죠.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구제역이나 AI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가 워낙 경험치가 쌓여있기 때문에 사실 구제역이 재발했다, 다시 발생했다라고 하면 12시간이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뭐 감염된 상황 같은 것을 파악하거나 역학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뭐 키트나 노하우나 방법 같은 게 쌓여 있는데 지금 그것도 대단한 기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방역에 관해서는 확실히. 우리나라는 방역에서 세계 최고 예. 수준이에요. 그리고 사실 근데 이게 그 세계 최고의 수준의 방역 기술을 갖고 있는데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죠. ASF에 대해서는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요. ASF는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인데 예,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도 하고 이건 약간 딴 얘기긴 한데 사실 그렇게 구제역이나 그런 AI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방역이 잘 됐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또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큰 고생을 하셨다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네. 실제로 그 작년에 뭐 구제역이나 AI 같은 데 방역에 참가했던 공무원들 중에서 제가 작년만인지 지금 정확한 기간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국감 자료 같은 걸 보면은 9명의 공무원이 이거 관련해서 뭐 사망을 하거나 문제가 있었다 이런 식의 자료를 낸 의원도 어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많은 트라우마들을 겪고 힘들어하고 그렇죠. 예, 과로하고 이런 문제들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ASF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는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정도 고생을 하셔야 될까.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걱정되는 측면도 일단 좀 있긴 있고요. 근데 또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사실 지금까지 얘기가 나온 것들 중에
북한에서 왔을 것이다. 북한에서 멧돼지가 멧돼지가 감염원을 가지고 왔을 것이다. 또 그 중에서 또 북한에서는 5월 30일 날 처음으로 발병 신고가 되었는데 네. 지금 넉 달을 조용하다가 그 북한 멧돼지설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9월 초에 태풍 링링 때 네. 그것도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물이 넘치고 하면서 떠내려 내려온 물이나 뭐 그때 떠내려 내려온 멧돼지 그 바이러스는 시체나 물도 타고 다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개체가 있으면 되는 건데 그 물만이 아니라 그 안에 뭐 그 사이에 뭐 생물이나 이런 거 네, 있다가 다른데 이제 옮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9월 초에나 이게 넉 달이 지나서 이런 게 발생을 했다고 하는 거는 사실 링링 때 떠내려온 거 아닌가?라는 부분이 근데 이게 다 추정이죠. 지금 확실한 거 하나도 없는 거죠. 네, 추정이죠. 추정이죠. 그런데 실제 지금 이 발병이 되고 있는 곳들의 지역이나 특성을 보면 파주? 연천? 갑자기 김포? 강화? 이게 약간 그게 아닌가라는 짐작이 좀 많이 되는. 그게라는 네. 그게.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렇게 물이 떠내려오거나 했을 때. 근데 강화 김포 네. 쪽은 또 굉장히 그 가깝기도 하죠, 사실은. 네, 그 뭐 멀지 부산이랑은 않죠. 가깝. 네. 강화는 사이에 두고 어제 임진강 두고 저희가 이제 조동찬 있으니까. 의학 전문 기자가 보도했듯이 이게 중국형이다. 네. 그래서 뭐 베트남, 몽골, 네. 중국에서 왔을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원인 얘기, 그다음에 증상 얘기 이런 것들은 네. 조금 더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네. 저희가 뭐라고 맞아요. 얘기할 수는 네. 없는 거죠. 당장 오늘 밤에 네. 이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ASF가 우리나라에 처음 확인이 되자마자 그 다음날 환경부에서 자료를 냈잖아요. 네. 북한에서 왔을 리가 없다는 식의 자료를 그걸 내버렸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예. 그런 약간 좀 식으로 이상했네. 어떤 게 어디서 이게 온 건지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일 리가 없다는 식의 보도자료를 그냥 내버리고 그 가능성을 거의 배제하고 역학조사 결과를 시작한 거는요. 그거는 저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 일주일이 골든타임이고 정말 초기에 막지 않으면 이 병의 특성상 굉장히 전파도 빠르고 이 후폭풍이 어마어마한 전염병이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역학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식의 얘기를 그냥 공식적으로 주무부처에서 뿌려버리고 그거는 그때 저희 뉴스에서도 조금 비판적으로 보도를 했지만 저는 큰 문제였다고 보고요. 실제로 지금은 보고 있죠. 멧돼지 폐사 그 조사를 환경부에서 하고 있고 그게 아직 그때 모두 음성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멧돼지랑 돼지들 이제 다시 또 해가지고 조사를 했죠. 예를 들면 강변에서 하고 시류 있습니다. 채취 이런 거는 이제 막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뭐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있는 그 방역 방법, 기존의 역학조사 방법에서 좀 벗어난 것들은 좀 이제 조금 그러니까 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뭐 유전자가 중국형하고 동일하다고 하고 네. 그다음에 어제 국회 정보위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은데 뭐 평안북도 지역은 돼지가 네, 전멸했다. 국회에서 나왔던 얘기죠. 예. 그러니까 중국하고 접경 지역이죠. 평안북도면. 그리고 그동안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이게 처음 발병한 게 작년이었던가요, 중국에서? 그 이후로 우리가 이제 작년 8월요. 예. 예, 1년 가까이 이제 쭉 방역, 그러니까 그 굉장히 이제 좀 단속을 해왔는데 네. 그동안 이제 뭐 항만이나 공항에서 걸린 경우들은 왕왕 있었습니다. 그때 농식품부가 자료를 내기도 했고 관세청에서도 자료를 내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보통 이제 뭐 소세지 같은 데서 이제 갖고 들어오다가 이제 있었고 외국에서 갖고 들어오다가. 대부분 그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네. 휴대한 물품 네. 중에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유입이 됐다고 그분들이 이제 뭐 돼지 농가를 가지는 않을 테니까 설사 뭐 그 공항만을 넘어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여러 단계로 거쳐가기는 조금 쉽지 않고 개인적으로는 뭐 유전자형이나 뭐 발병 지역이나 이런 것도 봤을 때는 뭐 중국에 북한 거쳐서 뭐 넘어왔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우리는 경제 팟캐스트니까 원인과 분석을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돼지고기 가격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안서영 기자 8시 뉴스 리포트를 보니까 같은 정육점을 며칠 만에 두 번째 맞아요. 갔더라고요. 똑같은 정육점. 그래서 네. 그 정육점이 올릴 수밖에 없는 얘기들도 좀 근데 뭐 그분 이제 워낙 웃는 상이셔서 인터뷰하신 분이 그래서 약간
그 내용은 되게 그 올릴 수밖에 없는 그 얘기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예전에 유통팀장 했을 때 알던 저기 대형마트 네.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저기 그쪽도 가격을 올리실 예정이냐 그랬더니 아직은 비축분이 남아있다고 일주일치 비축분이 남아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오늘 경매가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경매가 있는데 그건 오를 거다 그러고 제가 팟캐스트 하기 직전에 얘기를 듣고 왔는데 이제 9시에 경매를 시작하잖아요. 경매 시작할 때 이제 오늘 3% 오른 가격으로 시작을 했다고 얘기를 해서 계속 오를 것 같기 때문에 이게 하루나 이틀 뒤면 이제 대형마트에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소매점은 바로바로 왜 비축분이 많지 않아서 이제 바로바로 팔아야 되니까 그 가격이 도매 가격이 올라가면 바로 소매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제 대형마트도 오늘 내일 중으로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물론 이제 바로 올리진 않겠죠. 일부 이익을 줄여가면서 약간 감내하려는 시도는 아마 할 거라고 왜냐하면 삼겹살이 워낙 그 돼지고기가 민감한 거라서 그렇게 버티기는 할 텐데 만일에 이게 조금 더 계속 되면은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가격 오르는 게 어느 가게나 소매점이나 대형마트 불가피하겠죠? 아마? 지난 주말에 이미 동네 정육점들은 좀 여러 군데가 올랐죠. 왜냐면 동네 정육점들은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재고가 없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그 아주 하루 만에 단기간에 약간 폭등한 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스탠드 스틸, 그러니까 이동 중지 명령이 걸렸죠. 아, 그렇죠. 그게 되게 커요. 스탠드 스틸. 네, 스탠드 스틸이 걸리면 지금 모든 돼지와 모든 차들과 뭐 다 이동을 못 하시잖아요. 48시간 동안. 그럼 그 동안에는 그 시장에 경매에 돼지가 공급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지난주에는 굉장히 많이 뛰었었기 때문에 그거는 기존에 재고가 있을 수가 없는 동네 소매점, 그 동네 정육점 같은 데서는 반영을 안 할 수가 없었을 거고요. 주말에.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의 재고가 있긴 한데 대형마트도 이거는 신선식품이기 때문에 무한정 쌓아둘 수가 없고요. 재고 가져봤자 뭐 일주일? 그 상간이에요. 근데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지금 벌써 일주일 만에 두 번째 스탠드 스틸이죠. 그리고 그 뭐 김포, 강화, 파주, 연천 이쪽의 돼지 농가들은 일정 반경 안에서 다 수만 마리를 살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다음 주에는 또 돼지가 조금 더 비싸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야겠죠. 여기서 문제가 대형마트 같은 데는 다른 데서 약간 손실을 감내하면서라도 이 가격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동네 뭐 그렇죠. 정육점이나 동네 식당들 이런 데들은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소비자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또 이거는 뭐 취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겠고 그냥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중국이나 이런 데서 오는 가공품들 취재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거를 이 유통팀에 시켜야 되나 생각 중입니다만. 총 쏘시는 겁니까? 못 들어오게 다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번에 우리가 이제 발병 국가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돼지고기라든가 우리의 그 돼지고기 가공식품들도 수출이나 이런 게 이제 막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수출 비중이 그렇게 우리나라 그래 그거를 수출 알아봐야 비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거 가공하고 수출하고 취재를 해갖고 들어와야 되겠죠? 이런 건 앞으로 이거 편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걸 들어와서 지금 우리한테 물어보는 겁니까? 혹시 아시나 해서 뭐 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유통팀이 저희가 바로 해결해드리는 저는 밖에서 부동산 유통팀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아니 카톡을 보내서 제 전화 한번 확인해보도록 봤었었는데 이거 기사 딴 데 어디 나온 데 없지 않나요? 기사가 안 되니까 안 그 얘기는 나오나? 경제부 회의 시간에 아니, 하시고. 이거 잠깐 바로 우리나라 돼지고기 수출합니다. 그럼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는 이제 미국이 우리 북한이랑 우리가 묶어가지고. 모두 묶어가지고 이제 ASF 발병국으로 지정을 했죠. 이제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 효과들이 있을 텐데요. 자, 그래서 제가 유통팀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저희 집에 돼지고기가 떨어져서 미리 사서 얼려야 되냐, 뭐 지금 바빠서. 그래서 얘기를 해서 대형마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번 주 말에 오르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러니까 이제 새로 도매해서 대형마트가 산 게 풀리는 주말 되기 전에 사야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주말에 그렇게 크게 올릴 것 같지 않다고 대답을 하더군요. 보니까 그러니까 오르긴 올라도 그렇게 눈에 띄게 오르지 않고 마트가 좀 감내할 계획인 것 같더라고요. 서로 눈치 보면서. 마트는 경매가에서 그렇게 올랐다고 해서 그렇게 또 바로 이렇게 쪼르르 사온 대로 그대로 올리기는 재고도 있고요. 일주일치 정도. 그럴 거면 네. 그렇게 대형
대기업들이 마트를 하는 이유가 없죠. 없죠. 네. 도매에 올린다고 바로 올릴 거면은 이게 다 유통과 재고, 물류 관리의 노하우와 그걸 가지고서 이제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는 게 중요한 역할인데. 그러니까 동네 소매점이 제일 힘들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동네 아니, 정육점이나 지금 포인트가 충청도죠. 충청도에 충청도를 막으면 되는 거죠. 이제는 두 번째 라인은. 조금 내려왔죠 이제 한강 이북에서 막아야 된다고. 제일 많은 데가 했다가 이제 충청도라 뚫렸으니까. 그러던데, 그렇답니다. 보니까. 예. 충청도에 돼지 사육 주수가 제일 많고 그래서 거기가 뚫리면은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는 이미 다 뭐 돼지열병이 퍼졌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 사실 예를 들면 중국만 해도 돼지 열병이 돌고 있는 러시아에서 사온 돼지고기 사 먹다가 처음 중국에서도 발병이 그랬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안 사가는 경우는 분명히 나올 수 있는데 뭐 정책적으로 우리나라가 ASF가 발병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돼지고기 안 사간다 이렇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저쪽에서 뭐 검역을 세게 하거나 할 수는 그렇죠. 있겠네요. 우리나라가 검역을 다 했던 세게 것처럼. 그리고 뭐 안전한 곳으로 수입선을 좀 바꾸려고 한다거나 뭐 그런 할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는 예, 뭐 네. 어쨌든 타격이 없다고는 뭐 볼 수 없겠네. 돼지고기 가격 이번 주에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상위 1% 보유주택. 이거는 부동산 예, 부동산 얘기입니다. 얘기인데 다주택 지난 얘기인데. 10년 사이에 보유주택이 2배로 늘었다. 상위 1% 얘기죠. 이거 이제 그 시민단체 경실련하고 이제 민주평화당하고 정동영 의원실하고 같이 이제 분석을 해서 나온 자료. 내용이 정확히 뭡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어제 2008년에서 보셨을 테니까. 2018년까지 전국의 주택이 예. 2008년에서 2018년. 18년 사이에 전국의 주택이 한 489만 채 정도 늘었다. 네. 근데 주택 소유한 사람 숫자를 세보니까 네. 240만 명밖에 안 늘었더라. 네. 그럼 그 나머지 집들은 다 기존에 집이 있던 사람들이 사간 게 아니냐라고 추정을 한 거죠. 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10년 동안 늘어난 주택의 절반은 다주택자가 가져갔다. 라는 얘기가 이 분석의 골자고요. 경실련이 여기도 오래됐죠. 이 시민단체인데 얘가 이제 원래 그 경제민주화를 네. 표방을 네. 하고 한 30년쯤 된 것 같은데 주로 여기는 그 부동산 정책을 뭐 재벌이나 세금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지만 부동산 정책을 비중 있게 다루는 단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최근에는 저기 그 지금 조국 장관 오기 전에 박상기 법무부 법무장관이. 장관하고 지금 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다 경실련 집행부 출신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내용 그 절반을 다주택자가 가져갔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공급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다 기존에 있던 사람들만 자꾸 사들이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위 주택 갖고 있는 사람,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의 상위 1%를 보니까 10년 전에는 그 사람들이 한 3.5채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3.5채는 이제 1인당 3채에서 4채 정도. 그렇죠. 그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2018년에 보니까 상위 1%는 7채씩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근데 이게 평균이잖아요. 그죠? 평균입니다. 네, 그래서 상위 1% 중에 7채를 안 갖고 있는 분이 있을 거고 당연히 7채보다 있고요.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얘가 얘기죠. 극단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뭐 수백 채씩 가지고 네, 그건 이제 있는 임대사업자 사람도 등록들이 지금은 다 돼 임대사업자하고 있겠죠. 뭐 갭 투자를 해서 갭 투자하는 막 사는 분들도 뭐 있고. 사고가 난 적도 있었죠. 네. 그런 식으로 막 갭 투자를 했다가 전세금 못 빼줘서 네, 이제 깡통 전세가 이렇게 만들어진 돼가지고 이제 뭐 지금도 문제가 최근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죠. 계속 되고 경기도 있고요. 지역에도 예. 있었고요. 그래서 수십 명이 피해를 본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수십 채, 수백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전체 통계에서 보면 이제 조금 더 그 사람들이 올리는 효과가 있긴 있었을 겁니다. 다만 이게 상위 어쨌든 1%잖아요. 예. 지금 이 통계는 그죠? 그게 숫자로 보면 예. 13만 명이네요. 상위 1%가 13만 명. 13만 명. 예. 13만 명이 90만 9,700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7채 정도. 전 세계적으로 빈부격차 문제는 이제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 가진 사람이 더 갖고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나눌 것이냐가 계속 2010년대 중반부터 계속 화제였죠. 계속 화제였고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래서 정말 전 세계에서 모든 정책들을 각종 다양한 정책,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 정책들을 하면서 빈부격차를 하는데 여기서 발표를 하면서 뭐 내놓은 대책이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원래 경실련이 예. 최근에 그 제안했던 것 중에 그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다음 달에
그 시행령 개정이 민간 예고돼 택지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그러니까 민간 주택에도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한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고, 그게 다음 달에 시행령이 개정이 돼요. 근데 그 시행령에 보면 예전처럼 뭐 우리 민간 주택에도 전부 다 분양가 상한제를 합니다가 아니고, 그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뭐 분양가가 최근에 뭐 일정 수치 이상 됐던 지역이라든가, 그래서 아주 정밀하게 지역을 골라서 시행을 할 수 있게끔 틀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경실련은 그거 갖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전국적으로 전면적으로 다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는 거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게 가는 방향인가? 분양가 상한제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는 맞습니다. 일단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는 맞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대로 이거를 어느 지역에 언제부터 시행을 할 건지는 경실련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건 전국적으로 다 하자. 무조건 이건 다 해야 된다라는 접근하자. 거니까.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부동산 상황이 아주 안 좋은 지방도 있기는 지방도 하잖아요. 있죠. 네. 그렇게 전국적으로 무차별적으로 했을 때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렇게 빈부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상황이면 뭔가 일종의, 특히 그리고 부를 쌓는 산이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고 이제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취지에서 특히 젊은 층들이 집 구하기 힘든 상황이 계속 이제 거의 뭐 포기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오고 있으면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데, 그거를 얼마나 선제적으로 국가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 하강 국면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이런 논의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게 사실 건설 경기를 포기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그렇죠. 때문입니다. 건설 산업을. 그게 전체적인 숫자에 미치는 영향도 네, 굉장히 크죠. 큽니다. 예. 건설 산업이 그 산업 연관표 상으로 봤을 때 그 고용 유발 효과, 고용 유발 계수라고 하는데 그게 전 산업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을 짓고 집을 짓고 할 때 그야말로 일손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예전에도 보면은 뭐 대규모 관급 공사를 한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경기가 안 좋을 때, 혹은 뭐 부동산 규제를 확 푼다든지 해서 건설 산업을 좀 부양을 하려는 유혹들을 많이 받습니다. 정부들이. 그래야 그 고용이 일단 좋아지는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건설 투자 부분이 그게 이제 그 GDP 계산할 때 중요한 큰 항목 중에 하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공사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GDP도 이게 숫자가 좀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굉장히, 그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죠. 그래서 건설 산업을 포기하기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인데, 이게 좀 모순적인 거죠.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규제를 풀어서 막 건설 경기, 부동산 경기를 부양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식의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이게 사회 정의에 맞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기자회견장에서 정동영 의원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예 그 노태우 정부 때를 배워라. 거기는 오히려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려고 애를 썼고, 대기업들이 토지를, 부동산을 소유했을 때 중과세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막았다. 그 기업들이 연구개발하고 R&D하고 뭐 이런 데 돈을 써야지 왜 부동산을 사냐. 뭐 그런 데 대한 비판적인 발언이 있었어요. 근데 뭐 토지 공개념이란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만은, 이게 과연 토지를 개인의 사유물로 볼 수 있는 거냐에 대한, 이거 아주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정부가 지금 주택 공급량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그게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일관적으로 이 집값 상승은 기본적으로 투기 수요 때문이다라는 입장을 계속 강조를 해왔습니다. 네네. 그게 작년 9.13 대책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요를 틀어막느냐, 공급을 늘리느냐라고 했을 때 수요를 틀어막는 쪽에 굉장히 방점이 많이 가 있었습니다. 네. 작년에도 보면은 그 대출 규제를 굉장히 세게 내놨고, 그다음에 2주택자부터 해서 종부세 상한 비율을 올렸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수요를 계속해서 틀어막는 정책을 썼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반발 내지는 이제 그 우려의 목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3기 신도시라는 거를 들고 나왔었던 거죠. 3기 신도시가 저기 이제 남양주하고 고양, 뭐 부천 이런 데 해서
상계 신도시 지역 5군데 포함해서 한 10몇 군데 치워서 한 수도권 지역에 30만 가구 정도 공급을 하겠다. 2020년대 초중반까지. 그게 지금 나와 있는 공급 대책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그러면 공급 대책 정부 어제 한승우 기자 리포트를 보면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량도 계속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그게 지금 말씀드린 그 정도. 예. 그러니까 무슨 뭐 이걸 새로 택지 개발을 한다, 새로 신도시를 짓는다는 게 아니고 이게 3기 신도시 발표가 올해 초에 있었지만 이게 그 발표가 있었던 거고 이게 공급 계획은 앞으로 이제 수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얘기를 이제 염두에 둬서 쓴 부분이고요. 실제로 2기 신도시도 완전히 마무리가 다 안 된 것 같은데 교통편도 지금도 막 계속 들어가고 있고 그런데 2기 신도시가 발표가 된 게 2003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신도시라는 게 정착하기까지도. 한승우 기자 어제 리포트 마지막 문장이 예. 하지만 다주택자의 사재기를 막도록 주택 공급 시스템을 원천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집부자들이 투기로 배만 불리는 상황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SBS 한승우입니다. 이렇게 끝나는데 뭐 집값이 많이 올라서 이제 상위 1%가 많이 벌기는 했어요. 예, 그렇게 그 얘기도 문제. 다주택자의 사재기를 막도록 주택 공급 시스템을 원천적으로 어떻게 개선합니까? 그거 이제 정부가 고민. 궁금했어요. 정부와 시민단체와 아니, 기사를 썼으면 언론이 함께 고민해요. 이게 기사들이 보면 뭐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뭐 목소리가 높습니다. 누구 목소리인지 항상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안 썼잖아요. 기자들이 보통 자기 목소리를 뭐 남들 목소리처럼 쓰는 그런 관행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어제 예. 그 분야 이거 뭐 다 되게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건설사와 거기에 따른 수많은 일자리가 걸려 있는 문제고 해서 이거는 뭐 그야말로 선택과 판단의 이제 영역이 상당히 좀 들어가긴 하는데요. 뭐 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은 네. 거는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아닌데 이거는 근데 예를 들면은 공급을 늘리는 건 좋고 뭐 3기 신도시는 아무래도 더 서울에 더 가깝고 여러 가지로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2기 신도시보다 더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 2기 신도시, 1기 네. 신도시 분들이 굉장히 그런 반발했었어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 공급이라는 게 정말 그렇게 그 어떤 신도시에 집중하는 것이 그러면은 그것이 유일 해결책인가? 사실 강남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다른 데로 파급되고 있는 게 맞다고 하면은 거기서도 좀 더 공격적으로 공급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도 분명히 존재를 한단 강남에서. 말이에요. 네, 건설 경기뿐만이 아니라 건설 경기 문제에서뿐만이 아니라. 네, 그래서 그리고 서울의 공급을 늘려야 네, 된다. 분양가, 서울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면도 그래서 지금 꼭 꼭 이거를 투기자들만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기에는 실제로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정확히 어느 단지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은 그 강남에 새 아파트에 속하는 곳들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올랐어요. 오히려 더 올랐어요. 이거는 뭘로 이게 설명하기가 그게 네. 참 저 추석 때 저도 부동산 기사를 썼지만 그게 뭐 그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이게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재건축 단지들 포함해서 건설사들도 이게 마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이 저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근데 또 그것만이 있는 건 아니죠. 아니겠죠. 네. 또 그 최근에 뭐 작업얘기 조 속에 시중에 돈이 또 워낙에 많이 풀려 있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예, 네. 워낙에 역대급으로 지금 많이 풀려 있는 상황이어서 딱히 그 돈들이 지금 갈 데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 지금 증시 상황도 우리나라는 정말 이 박스권은 언제쯤 탈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딱히 갈 데가 없다라는 것도 조금만 호재가 있거나 조금만 뭐가 유망해 보인다고 하면 이제 확 몰려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부동산도 그렇게 될 보이기도 하고요.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뭐 부동산 경기가 어떻다 뭐 지금 그렇게 일부 얘기는 하는데 만약 부동산이 그런 식으로 유동성이 모이는 곳이 될 경우에는 정부의 각종 규제 대책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수도 있지 않나요? 사실 현재로서는 유동성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 유동성이 모이게 하지 않으려고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굉장히 좀 강하게 막아놓긴 했는데 그러니까 또
현금 부자들만 계속해서 이런 사재기에 나설 수 있다는 또 불만이 나오기도 하는 거고요. 지금 약간 그리고- 저 가계부채도 많은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정말 좁은 많잖아요. 상황이어서 지금 그리고 유동성을 더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경제 뭐 상황이. 근데 다음 그것도 달에 사실은- 기준금리를 또 내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지금 미국이 2달 전망들이 연속으로 나오죠. 내렸고, 예. 이 근데 이게 시기도- 지금 되게 재미있는 상황인 게 사실 근데 사실 금리를 내려서 유동성을 더 풍부하게 해서 그것이 얼마나 투자와 소비로 연결되게 할 수 있냐는 또 별개의 문제긴 해요. 사실 그게 점점 이게 지금 말씀하세요. 이게 경제 경제가 없어서 어떻게 채우나 했는데 서로 얘기하려고 그러네요. 경제 예. 정책의 네. 큰 틀이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잖아요. 네. 재정 정책은 이제 기재부와 네, 정부 돈을 정부가 풀어서 하는 하는 재정 것이고, 정책이 하나 있죠. 이제 통화 정책은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가지고 조절하면서 네, 유동성, 또 시중의 돈은 돈이 얼마나 통화량을 이제 있느냐. 늘렸다 네. 줄였다 하면서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점점 통화 정책만 가지고서 뭔가 그 정책 효과를 낸다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네. 지난번 간담회에서 이주열 총재가 아주 그런 고민을 하소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예전에는 금리를 물가가 많이 지금 요즘 저물가라고들 하잖아요. 물가가 낮다 그러면은 돈을 풀어서 물가를 올리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게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고 실제로 수십 년 동안 이게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 명제처럼 이제 받아들여지고 당연히 이제 정책에서도 결정할 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 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의 네. 금리가 지금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 물가도 계속 지금 낮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통화 정책만 가지고서 정책 효과를 내는 게 지금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뭐 다양한 그 분석들을 하는 데서 하고 있겠지만 아마 뭐 점점 글로벌 경제들이 연관이 돼 있는 측면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도 한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역대급 저금리인 상태로 지난 거의 10년이 글로벌 상태로서도 역대급 저금리인 상태로 왔잖아요. 그런 상태니까 당연히 통화 정책의 여력이 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저는 지금 집값이 오르는 이유 중에는 시중에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서 있어서는 굉장히 좀 부분적인 설명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우리나라가 역대급의 최저금리로 갔다가 그걸 올리고 좀 시간이 지났어요. 비록 대단한 폭의 차이는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보통은 그냥 우리가 교과서에서 얘기를 하기는 그 금리를 낮춰서 기준금리를 낮춰서 시중에 유동성을 풀면 집값도 올라가고 다른 것도 올라가고 물가가 오른다라고 교과서에서는 하지만 사실상 기준금리를 내리는 거는 보통 경기 부진 상태에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내린 직후에는 사실 그렇게 물가 같은 것도 막 오르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 풀어놓은 유동성이 역할을 하는 거는 나중이에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게 버블 내지는 어쨌든 뭔가 끌어올리는 종의 그 역할을 하는 건 나중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 계속 올라온 것은 사실 유동성 얘기를 하기에는 그건 너무 낡은 이유 중에 하나가 돼버렸다는 거죠. 제가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무슨 뭐 분양가 왜냐면 저도 이렇게 계속 볼수록 생각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고 실제로 분양가 상한제가 그 우리나라에서 10년 전에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거뒀던 건 사실이지만 또 적절한 공급책이 같이 수반되지 않았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그것도 그렇게 막 공급 부족 사태를 공급 부족 사태를 불러일으키는데 분명히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이 정책이 좋다 나쁘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다른 것도 좀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된다. 그리고 이 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을 하면서 좀 운용은 해야 된다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해요. 유동성과 부동산 가격과 분양가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죠. 지금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죠. 마이너스 금리고 미국은 전 세계에서 미국만 좀 여유가 있죠. 미국만 여유가 있고 지금 전 세계 증시가 이제 금융위기 이후로 전부 유동성 장세가 돼버려 갖고 요즘에는 미국 그 페드 연준 의장 파월 의장 입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권혜리 기자 말했듯이 뭐 바로바로 효과가 없으니까 뭐 그러니까 예방적 보험적 차원에서 금리를 내린다. 경제 하방 우려 때문에 내린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내리면서 좀 문제죠, 사실. 왜 문제인가요? 미국 경제가? 아니 보통, 미국 예. 경제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미국은 사실 그 미중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전쟁을 계속 끌고 가고 싶은데 미국 지금 전 세계에서 나홀로 호황인 경기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것은 국민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으니까 그야말로 약간 거의 연준의 독립성을 해치면서까지 계속 내려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마냥 계속 네. 내리지는 내리진 않았고 지금 않지만. 월스트리트 쪽에서도 네. 이제 이른바 자본가 그룹들이 이제 슬슬 뭐 전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대해서 뭐 반대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글을 쓸 정도로 그쪽에서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래서 지금 약간 톤 다운을 하고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재선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을 일단 간략하게라도 봉합하려고 지난주까지 하다가 이제 또 지금은 분위기가 약간 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경제가 그래도 그나마 세계적으로 낫다고 해서 나홀로 호황 사실 모든 지표는 호황이에요. 물론 구매자 지수 같은 거 사실 그 미국의 경기가 근데 오늘 조금 약간 네, 넘어갔죠? 딱 예, 들어갔을 예. 때 재밌으실 얘기로 못 가고 있는 거긴 한데 아무튼 미국의 그 그런 것 같아요. 아까부터 경기를 계속 재미없었어요. 좀 네. 선행적으로 아니에요. 네. 네. 예전에 이것머니 재미없어서 다시 녹화한 적이 있었어요. 네. 네, 오늘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적이 있어요. 아, 네, 있었습니다. 아, 그 얘기 해드릴까요? 네, 그때, 김현우 기자, 김범주 기자였나? 하여튼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녹화가 끝나고 셋이 걸어 나오는데 아무도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재미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를 했던 거 주제가? 기억도 안 나요. 그래갖고. 아, 이런 얘기 재밌네요. 네, 그래서 그 다음날 오다가 엘리베이터에 탁 다시 해야 되겠지? 그랬더니 다들 끄떡끄떡한 거예요. 그 바쁜 사람들이. 그래갖고 그 다음날 모여서 다시 녹화했어요. 근데 정말 웃긴 거는 녹화 끝나고 야 어제가 너 재밌지 않았냐라고 그 주에 특별한 경제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올라간 건 뭐가 올라갔습니까? 아 그래서 다시 한 게 올라갔죠. 다시 한 게 올라갔는데 뭐 그게 반응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이제 뭐 그 언론에 많이 등장하는 애널리스트들 어디 연구원 뭐 이런 분들 아니면은 진짜 그 건설 산업을 대변해야 하는 그쪽에 계신 분들도 주택 경기가 당분간은 좋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들은 합니다. 그리고 인터뷰 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네. 카메라 끄고 나면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그런 있습니다. 내용을 제일 궁금해하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동산 경기는 결국 그 거시 경기에 연동이 될 맞아요. 수밖에 없다. 네, 네.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도 그렇고 네. 이게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만 혼자 좋을 수는 없다. 그건 맞아요, 거품이다. 맞아요. 아 그렇겠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분간 짧아야 뭐 한 내년 후년까지는 계속 안 좋을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계세요. 예, 물론 국지적으로는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강남에 어디 뭐 개발 호재가 있다라든지 강남은 약간 좀 다른 네. 부류로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되게 우리나라는 되게 복잡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도 대단한 대도시고 세계 우리나라급의 서울급의 대단한 대도시의 어떤 그런 요지, 어떤 부촌 이런 곳의 집값이 그렇게 싼 데는 사실 많지 않아요. 사실 약간 그런 부분은 조금 인정이 된다는 얘기도 심지어 이제는 좀 할 정도로. 맞아요. 그런데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저는 분명히 투기 수요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강남에 저렇게 집값이 올라버리면 사실 별다른 이유가 없는데 그게 막 번져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수준까지도. 근데 그러니까 강남 집값은 잡아야 되는 거라는 그래서 얘기를 재건축 계속 많이 해온 규제하고 거고. 예. 약간 하는 근데 그럼 또 그래서 그런 거기서 거예요. 재건축 규제를 하는데 근데 과연 재건축을 이렇게 규제하는 것, 그다음에 보유세와 양도세가 동시에 좀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과연 강남의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베스트 정책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좀 갑론을박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분명히 강남 집값이 그렇게 올라 있으면 사실 그렇게까지 오르지 않아야 되는 곳까지 번지는 건 맞는데 벌써 몇 년 됐죠. 사실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의 경우에는 띄우려고 해도 집값이 오르지 않아서 오히려 깡통 전세, 역전세 같은 게 나오고 있는 상황까지도 생긴 지가 벌써 몇 년이 됐고요. 그게 서울과 네. 서울 아닌 지역의 네. 부동산 경기 차이가 너무 크고 네. 서울 내에서도 네. 강남과 아주 일부 지역에서 격차가 또 너무 크고 그리고 강남의 번짐 효과의 범위도 이제 변화가 있고 하니까 참 이게 되게 기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서울에 살려고 하는 수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강남에 몰리는 수요에 대해서
왜 몰리는지는 사실 그건 너무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예, 서울에 편의시설 많고 직장도 많고 네. 살기 좋고 네. 강남은 거기다가 그런 편의시설이 다 좋은데다가 심지어 뭐 학원도 많고 교육까지 좋으니까 근데 그래도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실제로 뭐 기본적으로. 저는 너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비싼 거 예, 이게 이게 물론 어느 정도 어느 나라든지 어느 도시든지 부자 물론 동네가 그렇게, 있습니다. 부자 예, 어느 동네가 있고 동네든 거기 있고. 집값은 뭐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음바페 이런 선수들 있잖아요. 그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사는 도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참 쓸데없는 얘기 안 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우리나라 들었어요. 얘기하시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강남 집값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국내에서 다 소화가 되고 있는 건가? 저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부자들이나 샀다는 아, 거예요. 그게 비중이 크진 않겠죠. 뭐 그럴 수 있겠죠. 아니 근데 이제 예. 그게 뭐냐면 지금은 별다른 시장에 던져진 다른 조약도 아니, 없는 상태에서는 거래량이 많지 않고 네, 그런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황이니까. 상태에서는 뭐 그럴 수 이게 있겠죠. 거래 체결가가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특히 강남 같은 동네에서는. 그렇죠. 어디 뭐 네. 한 군데 저 가격에 체결됐다거나 하면은 호가가 일제히 이제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고 근데 아까 한승우 기자 말했듯이 지금 경기와 따로 놀 수 없는 거기 맞아. 때문에 따로 수 없죠. 만약에 다른 데 안 좋은데 야 저기만 잘 된 데라고 그래서 막 돈이 몰린다? 그거는 거품입니다. 네, 네, 그렇죠. 거시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데 부동산만 혼자 뛴 사례는 거의 그거는 빠지 유지된 적은 그래서 뭐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이제 국지적인 차이는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만 집값- 전반적으로는 조금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질 것 집값이라는 게 기본 전제가 이제 저는 너무 비싸다라는 걸 깔고 있고 그다음에 젊은 그게 사람들 저도 심각하다고 느끼는 게 예. 이게 그 단순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네. 뭐 그렇게 수요 공급에 따라서 좋은 지역 집값 오르고 뭐 이렇게만 보기에는 사실은 그게 그 사회 전반적으로 미치는 인식과 파장이 너무 큽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 위화감이 든다라든가 혹은 뭐 말씀하신 대로 젊은 층들의 어떤 사회 진입에 굉장히 장벽이 된다라든가 그리고 빈부격차를 늘리는 데 이용이 되는 경향도 있어요. 아까 말했던 상위 1%가 10년 동안 번 돈과 강남 집값 오르는 폭 이게 절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공정하게 분배를 하려고 애쓰는데 시장이라는 위명하에 그런 것들이 거꾸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물론 이제 뭐 경제 측면에서 아까 말한 대로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니까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 타사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도 마포인지 서대문인지 쪽에 그 아파트를 그때 청약이 어떻게 돼가지고 몇 년 전에 됐는데 그 20평대인가 됐는데 이제 뭐 한 3억 정도가 뛴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조금 더 넓은 평수 내지는 다른 지역에 그때 해가지고 그때보다 한 1억 정도 더 비싸게 청약을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있었는데 저기까지 뭐 할 필요 있을까 싶었는데 그 집은 그 몇 년 사이에 훨씬 더 많이 뛴 거죠. 그러니까 이게 3, 4년 사이에 본인 집값이 3억이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5억, 6억씩 뛴 집을 보면서 굉장히 박탈감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집값은 최근 몇 년 동안 너무 급등한 것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사실 그 전에 집값이 오르지 않았던 수년 동안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약간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는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쪽과 무슨 소리냐 이미 그 전에 너무 높게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좀 계속 이 상태로 가야 된다라는 쪽에 이렇게 갈렸는데 그러니까 어느 쪽에 무게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사실 왜냐면 자산 가격의 붕괴는요 그것도 위험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아니 근데 예, 말씀하세요. 그것도 위험합니다. 그게 네. 또 우리나라 특히 이제 네. 고령층 자산의 가계부채도 많고요. 네. 그 그래서 비중, 부동산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게 그게 무너졌을 경우에는 상당히 좀 충격이 갈 수 있죠. 이게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지금. 네. 부동산 얘기는 정답 내기가 이렇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항상 곤란한 것 같아요. 그냥 대외 원칙이나 이런 거 하고 한승우 기자 리포트에서 원천적인 대책이 정부에서 나오기를 바라야 되겠습니다. 김범주 앵커 휴가를 금지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고 지금 저희가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는데 지금 특히 네. 이제 돼지고기
돼지고기가 미치는 심리,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심리적으로 미치는 타격이 크고 뭐 그런 면에서 돼지고기도 걱정이고 부동산은 뭐 국가 경제, 세계 경제 다 안 좋은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과 함께 계속 이 상황에서 김범주 앵커는 뭐 했지? 뭐라고 말했지? 이런 생각에서 다음 주에는 김범주 앵커가 어떻게 하는지를 자세히 관찰하겠다,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툭툭 끊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예, 자, 그리고 이게 앉아있는 걸 이렇게 어색해요. 이 옆에 앉아있을 때는 안 어색했는데 여기 앉으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다음 주부터는 원래 자리로 가서 김범주 앵커 불러놓고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